안녕하세요.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수질환경 기사 실기 첫 번째 과목 중 챕터 3 수중생물학 및 수자원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해당 챕터는 계산 문제는 없고 이론 및 반응식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중 물질의 순환 중 질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질소는 크게 보았을 때 질산화와 탈질화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질산화 과정과 탈질화 과정에 대한 반응식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질산화의 첫 번째 단계인 아질산화는 니트로소모나스라는 미생물과 함께 암모니아가 아질산으로 변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자, 질산화이기 때문에 암모니아와 산소가 반응하여 반응식이 형성이 되는데, 아질산과 물 그리고 수소 이온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때 개수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단계인 질산화는 니트로박터라는 미생물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따라서 아질산과 산소와 반응해서 질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토탈 반응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토탈 반응을 하는 방법은 이때 이 화살표 부분이 등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식과 2번식을 연립을 하게 되면 우항에 있는 아질산과 좌항에 있는 아질산은 소거가 되고, 그 다음에 좌항에 있는 산소의 1.5와 0.5는 더해져서 두 개의 산소가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우측에 있었던 거는 그대로 우측에 질산 추가, 그 다음에 물도 그대로 내려오고 두 개의 수소 이온도 그대로 내려와서 이 토탈 반응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질산화의 특징들도 한번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이때는 알칼리도가 소모돼서 pH가 낮아진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수소 이온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 수소 이온이 많아지게 되면 pH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된다 정도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탈질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질화는 우측에 메탄올을 탄소원으로 하는 탈질화 반응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단계가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을 토탈 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제가 필기 때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5개의 메탄올은 6개의 질산과 반응한다 까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었는데, 실기 공부를 할 때는 이 반응식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토탈 순으로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수중 미생물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사 특성에 따른 분류가 가장 중요한데, 이때는 크게 보았을 때는 독립영양계와 종속영양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독립영양계는 오토트로픽, 종속영양계는 헤테로트로픽이죠. 자, 이때 독립영양계와 종속영양계로 나눈 다음에 광합성과 화학합성으로도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볼 수 있는 게, 광합성에 대해서는 에너지원이 빛이며 화학합성은 무기물의 산화, 환원이다 까지도 같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독립영양계는 탄소원을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며 종속영양계는 유기탄소를 사용한다까지 체크를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에 유기물의 생물학적 변화 및 비증식 속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측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에 저자 어드바이스를 보게 되면 글리신과 글루코스의 분자식은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글리신이다 라고 했으면 바로 이 분자식을 떠올리셔야 돼요. 탄소 2개, 수소 5개, 산소 2개, 질소 1개는 글리신, 글루코스 즉 포도당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가 있는 물질이다 를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가다 그냥 글리신 혹은 글루코스 포도당이라고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분자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기성 분해와 혐기성 분해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호기성 분해는 말 그대로 산소가 존재하에 호기성 미생물과 반응하여 나오는 것들이죠. 유기물은 대표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산소와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물, 황산염, 질산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혐기성 분해를 보게 되면 혐기성 분해는 산소를 싫어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고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바로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유기물 중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변하게 되고 또한 메탄으로 변하게 되죠. 자, 이때 메탄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황화수소와 암모니아는 악취를 발생하는 녀석들입니다.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도 존재한다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기성 분해할 때는 이 위에 네 가지 물질이 나오게 되고 혐기성 분해를 하게 되면 밑에 있는 네 가지 물질이 발생한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비증식 속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 그래프는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 이 밑에 있는 모노드 식을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 모노드 식은 필기 때도 한번 외우셨겠지만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밑에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하천의 수질 관리 중 하천의 정화 단계에 휘플의 사지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휘플의 사지대는 분류 부분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하냐면 좋냐면 자, 이렇게 와플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와플을 잘 보게 되면 4등분으로 되어 있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만약에 와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와플을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자, 그 와플은 4조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4명이서 나눠 먹을 거예요. 이 4조각으로 나눠 먹을 거기 때문에 와플을 4조각으로 분할 좀 해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휘플은 와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와플을 몇 조각으로? 4조각으로 먹을 거예요. 근데 4조각으로 하려면 분할을 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분할 해줘,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따라서 분은 분해지대, 활은 활발한 분해지대, 그 다음에 회는 회복지대, 정은 정수지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포인트는 분해지대와 활발한 분해지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특성들을 가볍게 읽어주시면서 필기 때 어떻게 외웠었지 하면서 같이 연결시켜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호수 저수지의 수질 관리 중 성층 현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층 현상이란 무엇이냐 하면 수심이 5m 이상인 곳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층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통 여름과 겨울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계절이 정말 중요하죠. 여름과 겨울에 발생한다. 자, 그러면 왜 여름과 겨울에 발생하냐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왜 이때 발생하냐면 두 번째, 층의 구분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파란색 곡선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름에 온도 9배입니다. 온도 9배, 온도 곡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름철 바닷가나 일반적인 호수 같은 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호수를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들이 호수에서 놀고 있는데 밖이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여름이기 때문에 밖의 온도가 너무 더워요. 하지만 이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원합니다. 그게 더 밑으로 들어갈수록 더 시원하게 돼요. 우리가 수심 5m 이상인 곳까지 들어가진 않겠지만 조금 더 깊숙하게 잠수를 하다 보면 수온 약층 정도는 이제 만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잠수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밑으로 갈수록 많이 추워지기 때문에 저체온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층은 표수와 가까운 층이라고 해서 표수층,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수온 약층은 말 그대로 수온의 약한 층으로 온도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층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심수층은 또 온도가 유지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온도 구배도 같이 외워주셔야 되며 반대로 겨울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겨울은 반대로 표수층의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심으로 내려갈수록 따뜻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수심은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곡선이 유지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자,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심과 표수층의 온도가 똑같다면 물속에 살고 있는, 즉 수중에 살고 있는 식생들은 참 살기가 힘들 거예요. 이렇게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식생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한 개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이때는 연관지어서 봐야 될 게 전도현상, 턴오버 현상입니다. 자, 현상은 성층 현상과는 반대로 봄과 가을에 발생하게 되는데, 자, 우측에 전도현상 발생 과정을 보게 되면 봄은 겨울에 다음에 일어나는 계절이죠. 즉 겨울에 추워진 온도에서 봄이 되면서 온도가 점점 따뜻해집니다. 자, 온도가 점점 따뜻해지면 밀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점점 평행이 이루어지게 돼요. 심수층과 밀도가 비슷해진다는 것은 밀도 구배, 온도 구배가 일정해져서 물이 섞일 수 있는 구성이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오른쪽을 살짝 살펴보면, 자, 겨울에 표수층의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발생한 성층 현상이 봄이 되면서 온도가 높아져 심수층의 밀도보다 크거나 같아져 성층이 파괴됩니다. 자, 이때 가을을 보면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졌지만 가을에는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럼 보게 되면 성층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때는 온도가 낮아져 심수층 밀도보다 크거나 같아 성층이 파괴가 됩니다. 자, 이때 포인트는 봄은 겨울에 비해 온도가 높아져서 성층이 파괴되며 가을에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성층이 파괴된다는 점, 이 점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부영양화 현상은 말 그대로 영향이 많아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정의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수계로 들어오는 어떤 비료나 오수로 인해서 영양염류, 질소와 인이 대표적인 영양염류죠. 영양류량이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되면 조류들은 음식이 많아져서 먹을 게 엄청 많아지겠죠. 그럼 먹을 게 많아지기 때문에 번식을 또 과도하게 합니다. 자, 그럼 조류가 또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물속의 용존산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존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환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조류는 급사를 하게 돼요. 즉 폐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사체가 또 분해되면서 영양물질이 또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 악순환이 진행되면서 점점 늪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영양화의 정의를 알고 있다면 반대로 영향과 해결 방안, 대처 방안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영양화에 체크해야 될 부분은 정의를 반드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부영양화 평가지수 TSI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것은 칼슨 지수라고 하면서 투명도, 클로로필 A, 그 다음에 총인을 사용하여 지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발생되는 부영양화인 적조현상도 마찬가지로 원인과 대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봐주시면 되고, 계산 문제가 없고 앞에 있는 이론을 베이스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푸시면서 궁금한 점들은 유튜브나 카페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